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미시경제학 강의 녹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진도를 많이 빼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도를 한번 빼볼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끝내지 못했던 완전 경쟁 시장에 남아있는 두 가지 주제,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과 그 다음에 후생 경제학적 의의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20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주제인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여기 산업이란 단어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할게요. 우리가 지난 11.2에서요. 그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에 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단기 공급 곡선 도출은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이 단기에서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개별 기업은요, 단기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현재 단기에서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데요.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최저점보다 낮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퇴출이 불가능하니까요. 이탈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냥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대신에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생산활동을 이렇게 하지 않고 시장 가격이 만약에 최저점보다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의 그 증감에 따라서 가격이 위로 상승했는지 아래로 하락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산출량을 변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P3에서 P4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각각 만나는 점에서 산출량이 Q3에서 Q4로 이렇게 증대하게 돼요. 그러면은 산업의 또는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은 지금 시장 진입과 이탈이 불가능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전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유도해 준 다음에 주어진 가격에서 각각의 기업이 몇 개 생산하는지를 구해 준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수평적으로 더해 준 게 바로 그 산업 전체의,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수평합으로 구해준 산업 전체의 단기 공급 곡선이 돼요.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유도해 줄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1.3에서 장기 균형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마치 장기 공급 곡선도 우리가 이제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왜냐면 장기에서는 가변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시장 가격을 먼저 비교해 준 다음에, 그래서 이탈 여부를 먼저 결정해 준 다음에 만약에 시장 가격이 최저점보다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P면은 만나는 점에서 산출량 Q가 결정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수평합해가지고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장기에서는 이런 가격 변화에 따라서 단순히 기존 기업의 생산량의 변화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 기업의 이탈할 수도 있죠. 시장에서요. 그 말은 즉슨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을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출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요. 장기에서는 기업의 숫자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마치 단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개별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건지 또는 감소시키는지요. 이거랑 더불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기업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문제는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가격 변화에 따라서 산출량이 이제 산업 전체의 산출량이 변화하거든요. 근데 이때 개별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왜 달라지냐면요. 장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하면요. 투입 요소의 가격이 변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입 요소를 좀 더 증가시켜야죠. 예전에 그대로 된 투입 요소 갖고는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투입 요소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보통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요. 저만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도 원한다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투입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비용 체증 산업이에요. 그거랑 또 달리 비용 불변 산업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줄 수 있어요. 비용 불변 산업은 산출량의 변화랑 상관없이 투입 요소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런 산업을 이제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용 체감 산업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산출량이 증가할 때 오히려 그러니까 산출량이 증가해서 투입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투입 요소를 많이 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 말은 결국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산업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 또는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그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사람과 그런 자본이 들어오니까요. 그 투입 요소의 가격이 감소하는 그런 산업도 생각해 봐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개별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단순히 장기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업의 숫자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입 요소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입 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공급 곡선을 유도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비용 불변 산업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비용 불변 산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첫 번째 가정은 동일한 생산 기술을 가진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생산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동일한 비용 곡선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기업이 많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요. 두 번째 가정이 중요한데 아무리 많은 기업이 진입한다 하더라도 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투입 요소의 가격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투입 요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아까 장기 공급 곡선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 두 가지. 개별 기업이 어떻게 산출량을 변화시키는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기업의 숫자가 변화하는지 그 기업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각 기업이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건지 아니면 퇴출할 건지 이탈할 건지요. 그 결정이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예전과 똑같은데요. 일단 모든 기업이 동일한 비용 곡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장기 시장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진입과 퇴출 결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 P가요. P가 만약에 LAC의 최저점보다 만약에 높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기업은 이윤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죠. 그 말은 즉슨 외부적인 경쟁자는 시장에 진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다. 그럼 기존 기업은 손실을 보니까요. 이때는 기존 기업의 이탈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시장으로부터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결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첫 번째 결정이요. 과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거를 요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은 현재 시장 가격이 P스타로 주어져 있어요. 그 말은 P스타는요. 지금 모든 기업이 동일한 비용 곡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기 비용 곡선도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 장기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되는 여기요. 그만큼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 주어진 가격에서 얼만큼 생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럼 여기선 지금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 빠졌는데요. 우리가 쉽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랑 비교해서 좀 더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주어진 가격 P에서 MC랑 만나는 데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니까요. 결국 Q스타만큼 생산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업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어진 가격에서 과연 얼만큼 총 시장에 공급이 될 건지, 한마디로 산업의 총 공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기업의 숫자가 N스타로 만약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N스타에다가 개별 기업은 Q스타만큼 공급하니까요. 총 이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P스타에서 발생하는 일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P스타에서 P햇으로 상승해요. 그러면은 각 기업이요. 이 N스타의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 건지, 단기적으로 일단 어떻게 반응할 건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P햇으로 만약에 가격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을 봐야죠. 그러면은 P햇과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요. 산출량이 결정이 되죠. 그 말은 개별 기업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적으로는요. Q스타에서 QM만큼 산출량을 증가시켜요. 그럼 이렇게 생산 라인을 변화시키고 생산 플랜을 변화시킴으로써 각 기업은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게 되냐면요. 그럼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만큼의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유닛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평균 수익은 P햇이죠. 그래서 이 차이랑 산출량이랑 곱해준 결국 이 사각형만큼 이윤이 발생하게 돼요. 이만큼 이제 0보다 큰 이윤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왼쪽에 묘사해 주면은 가격이 만약에 P스타에서 P햇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산출량의 변화를 먼저 고려해 주면요. 그럼 각각의 N스타의 기업이 산출량을 Q스타에서 Q에서 늘렸으니까 산출량의 변화는 이 정도쯤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N스타 곱하기 Q햇이죠. 이렇게 산출량이 늘어난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변화한 거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숫자를 숫자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가격 변화에 대한 산출량의 변화예요. 그런데 장기에서는요. 장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윤이 발생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기업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N스타가 더 이상 기업의 숫자가 N스타가 아니죠. 기업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1만큼 늘어난다고 할까요? N1만큼 일단 처음 N1 스타만큼 늘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산출량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죠. 이건 이제 기업의 숫자가 이제 N 스타에서 N1으로 상승할 경우죠. N1 스타로요. 자, 근데 여기 들어온 모든 기업이 저랑 동일한 비용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출량이 늘어나면은요. 그만큼 투입 요소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하게 될 텐데 이거는 비용 불변 산업이에요. 추가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든 말든 저의 비용 곡선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어요. 저는 사람을 여전히 W만큼 언제든 원할 때 고용할 수 있고요. 자본을 가격 V에 계속 고용할 수 있어요. 똑같은 비용으로요. 그러니까 비용 곡선의 변화가 없는 거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든 말든요. 그렇죠. 그 말은 새로 들어온 기업이나 저나 여전히 QM만큼 계속 생산을 할 거예요. 이 주어진 가격 P회사에서는요. 그렇죠. 그 말은 계속 이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윤이 계속 파이만큼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업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N1에서 N2 스타로요.
여전히 이윤이 똑같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오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 곡선은 약간의 가격 변화만 있어도 그 변화량이, 공급의 변화량이 무한대가 돼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계속 기업이 들어오고, 이거는 비용 불변 산업이니까 들어오든 말든 저의 비용 곡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럼 저는 주어진 가격 P에서는 P-hat에서는요, 산출량을 Q-hat으로 증가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어나가다 보면은 장기 공급 곡선은요, 비용 불변 산업에서는 이렇게 수평선이 되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가격의 변화에 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러니까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이 되는 그러한 장기 공급 곡선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여기 이제 비용 불변 산업인데요. 이거랑 관련된 이그샘플 하나 보여드리면요. 지금 기업의 비용 곡선이 Q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평균 비용은 이걸 Q로 나눠준 1 over Q고요. MC는 그러면 EQ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 평균 비용이 최소화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평균 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에서는요, MC랑 AC랑 만나는 거니까요. AC의 최저점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Q에 관해서 풀면 우리가 Q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국 AC는 지금 이렇게 U자 모양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요. 최저점의 X좌표가 지금 1이고요. Y좌표는 총 그래서 하나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곡선을요. 이 시장의 수요 곡선을 10-2P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기 균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장기 균형의 가격은 P스타는 MC랑 AC랑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니까요. 그 말은 P스타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가격 2에서 시장의 수요량은, 전체 수요량은 2 곱하기 2 빼준 거니까 6. 근데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1. 그래서 이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총 6개의 기업이 장기 균형에서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기업이 장기 균형에서 존재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요 곡선이 D'으로 변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15-2P로 변한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원래는 10-2P 이랬는데요. 지금 5만큼 위로 이렇게 상승한 거죠. 자, 이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수요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단기에서는 어떻게 개별 기업이 반응하는지요? 단기에서 개별 기업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수요 곡선 변화에 대한 반응이요. 지금 단기라는 거는 우리가 총 6개의 기업이 존재했는데 이탈과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6개의 기업을 갖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개별 기업은요. 가격 변화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단기에서는요. P랑 MC랑 만나는 점에서 이제 생산을 결정하죠. 근데 MC는 아까 전에 EQ였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2로 나눠준 P 오브 2요. 주어진 가격을 절반으로 나눈 것만큼 개별 기업은 공급을 해요. 그쵸?
그런데 그런 기업이 지금 단기적으로 총 6개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6을 곱해주면은 전체 산업 공급량요. 지금 3 곱하기 P죠. 3 곱하기 P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요. 수요가 저렇게 변화했다. 그럼 이게 이제 총 수요량이 되죠. 그 다음에 총 공급은 지금 이렇게 3P가 되죠. 그럼 이거를 P로 먼저 풀어주면은 P는 이제 3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 P에서 각 기업은 1.5개만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원래는 생산량이 1이었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뛰니까요. 2에서 3으로 뛰니까 생산량을 1.5로 늘려주죠. 1.5로 늘림으로써 발생되는 이유는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주어진 가격 3에다가 생산량 1.5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해준 거니까요. 총 비용을 빼줘야죠. 그럼 4.5에서 3.25를 빼준 거니까 1.25만큼 이윤이 발생합니다. 0보다 큰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죠. 0보다 큰 이윤이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총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는지 그거조차 예상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하면은요.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아규먼트로 인해서 총 공급 곡선이 2에서 딱 수평선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시장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은 다시 2로 하락할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 곡선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면은 그러면은 총 11이죠. 다시 장기 균형 가격 2로 하락하니까요. 그럼 총 수요는 11이고 지금 가격 2에서 개별 기업은 하나씩 공급하고요. 그러니까 총 수요량 11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11개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5개의 기업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예제까지요. 비용 불변 산업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장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탄력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수요 곡선에 의해서 총 거래량이 결정되게 돼요. 자, 요게 이해가 됐으면 나머진 껌이에요. 비용 체증 산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만약 가격이 비슷한데 가격이 P 바로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어진 기업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요. 주어진 기업의 숫자에서 아까 전처럼 이만큼 총 산출량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기업이 더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되는 게 아니고 H점에서 끝나게 돼요. 왜냐? 이건 비용 체증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의 산출량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투입 요소에 관해서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투입 요소에 대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 말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 곡선이 더 이상 이렇게 원래대로 LAC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산출량의 증대로 인해서 비용 곡선 역시 위로 상승하게 돼요. 그 말은요. 어느 정도 산출량을 증가시키다 보면은 이윤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는 비용 불변이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 P바에서는 계속 이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공급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비용 체증 산업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산출량이 증가하고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공급 곡선으로 우리가 일상 많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마지막으로 비용 체감 산업에서는 이게 우하향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공급 곡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공급 곡선이, 산업의 공급 곡선이 장기적으로 비용 불변 산업인지 체증 산업인지 체감 산업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의 후생 경제학적 의의에 관해서 짧게 얘기하면은, 경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오는데요. 그러니까 경쟁의 압력이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효율적인 배분을 갖고 오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는요, 모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주어진 가격을 자신의 한계 기용과 일치시키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곡선은 가격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기업의 MC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랑 만나는 점, 여기서 이제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산출량이 이것보다 적게 되면은요, 그럼 여기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Q 프라임만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밖에 안 돼요. 이 아래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아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기업한테 요구되는 비용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는 요 가격과 그 다음에 MC랑 정확히 만나는 점까지, 한마디로 수요 곡선과 MC가 정확히 만나는 점까지 이렇게 계속 생산이 발생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만큼의 이제 자중 손실, 데드앤 러스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얘기한 적 있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P랑 MC랑 정확히 만나는 점에서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allocative efficiency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P랑 MC랑 정확히 만나는 점에서 산출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생산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효율적인 점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기 균형에서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우리 장기 균형에서는 LAC랑 LMC랑 다 만나는, 그러니까 LAC의 최저점, 여기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하나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화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또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하나하나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화되니까요. 그래서 완전 경쟁.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진입하거나 이탈하는데 비용이 없는, 정보도 완벽하고요. 이런 완벽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쟁이 가격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생산의 효율성까지 다 만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야기시킨다는 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두 번째 비디오부터는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로 독점 시장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